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CGV에서 개봉미정이라는 이름으로 SNS에 마케팅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마케팅은 영화 팬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오기에 충분했고 그 성원에 힘입어 CGV에서 단독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이름은 바로 더 길입니다.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며 이미 평단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개봉 후 반응도 나쁘지 않아서 시각적인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청각적인 정보로 영화의 대부분이 진행되는데, 그러한 이유로 관객들은 소리에 더 집중해야 했고 영화의 몰입도도 더욱 올라갔습니다. 영화는 단순히 그런 시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영화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관객들은 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랬던 영화 더 길티가 이번엔 넷플릭스를 통해서 리메이크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지 얼마 안 된 영화의 리메이크라는 점에서 영화의 신선함이나 작품성이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리메이크한 더 길티 또한 원작의 폼을 대체로 따라가는 편입니다. 사실 시각적으로 제한된 영화라서 많은 앵글이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시도는 있었습니다. 특정 현장의 상황을 아스라이 보여주는 듯한 장면이 몇 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은 극히 일부였고 원작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대사와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에 상당히 민감해지고 그 소리를 바탕으로 나름의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일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진가는 결말에 등장하는 메시지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부터는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신 분들이라면 여기까지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화 초반부 주인공 존은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선명하게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원래 이곳에서 근무하는 인물은 아니라는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장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걸려온 전화가 바로 에밀리의 전화입니다. 그녀는 아이와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조와 통화를 이어갑니다. 이 순간부터 존은 이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부터 존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에밀리와 관련된 사건에 힘을 쏟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관객의 입장인 저는 조의 행동이 약간은 무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다 본 뒤에 이것을 생각해보면 조가 신고센터 근무에 능숙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신고센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신고 전화를 합니다. 그렇기에 상담원의 입장에서는 신고자를 도울 수 있는 부처에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이관하고 다른 신고자를 받는 것이 더 중점이 되어야 할 자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화를 보는 동안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가 에밀리의 감정적인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조는 에밀리의 신고 전화에 몰입하지 못했을 것이고 관객들 또한 조의 행동에 공감하거나 몰입하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에 조와 관객들이 이 사건에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요소가 나옵니다. 바로 애비의 존재가 그것이죠. 남편이자 아빠인 헨리가 폭행 전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올리버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수록 조는 더욱 강하게 나옵니다. 절차를 따지는 경찰에게 에밀리의 상황을 강하게 어필하여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에밀리의 이야기에 몰입된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의 요구가 당연하게 느껴질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공개된 사건의 본질은 에밀리가 정신적 불안 증세로 인한 가해로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고 남편인 헨리는 그녀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순간 조와 그에게 몰입한 관객들 모두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년 전 원작을 봤던 저의 입장에서도 영화의 중반까지 결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중반이 넘어서야 이 사건의 결말이 떠올라서 뒤통수를 2번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조가 어떤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조는 19세 소년을 죽인 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이유는 명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등장한 내용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그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과도한 진압을 하다가 죽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잉 진압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앵커 멘트로 짧게 등장하기도 했지만 재판에서 자신의 과잉 진압을 인정한 네 번째 사례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서 미국에서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경찰이 사법 처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백인 경찰이 흑인에 대한 과도한 진압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언론에서는 자세히 보도되지는 않지만 흑인에 대한 과잉 진압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안톤 후쿠아 감독 또한 흑인 감독으로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충분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절제된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문제보다는 편견에 대한 이야기와 한 남자의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로 보일 것입니다. 사실 원작에서는 편견과 죄책감이라는 것이 조금 더 돋보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음에도 미국에서 흑인 감독이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과잉 진압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화를 조금 더 뜯어보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조라는 캐릭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조라는 캐릭터는 상당히 이기적인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태도가 자신은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동료와의 대화에서도 그리고 다른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은 위선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자신의 전 아내인 제프에게도 조금은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성격 때문에 에밀리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자신의 생각과 직관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조금은 감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경찰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할 때면 그를 다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보호했고 에밀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으니 조의 판단은 옳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조금은 잘못되었던 것이죠. 만약 조의 판단대로 흘러갔다면 헨리는 다시 해체포가 되었을 것이고 에밀리는 다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지 모릅니다. 즉 영화가 맞이한 결말은 결코 조가 생각한 결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 조가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조는 자신의 재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한 말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자신이 아직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과도한 판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누명을 쓰기 직전까지 흘러간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과오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이죠. 이런 이야기를 영화는 시각적인 정보가 아닌 청각적인 정보로만 전달하게 됩니다. 사실 영화가 시각적인 정보 없이 청각으로만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것이 영화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영상이라는 매체가 시각과 청각을 이용한 매체인데 그중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각적인 정보가 아예 없는 것은 또 아니죠. 사건의 대부분은 청각으로 표현되고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조의 감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제이크 질렌할의 연기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객들은 그의 얼굴만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의 얼굴을 1시간 30분 동안 보게 된다고 했을 때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라면 쉽게 질리기 마련임에도 제이크 질렌할이라는 배우는 지루하지 않게 잘 표현하였습니다. 매 장면에서 느껴지는 디테일한 표현들이 이 영화가 지루하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가 사건의 대부분을 청각적으로만 전달하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한 의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합니다. 조라는 인물의 감정과 개인사에 대한 흐름과 에밀리와 관련된 사건의 흐름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내내 조가 등장하기 때문에 조의 상황은 표정과 소리를 통해서 그 상황을 100%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감정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수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밀리의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보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의 감정이라는 정보에 비해서 에밀리의 상황은 상당히 평면적인 정보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편견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죠. 만약에 에밀리의 상황이 시각적으로 등장했다면 이 사건의 내막이 쉽게 밝혀졌을 겁니다.
그런 평면적인 정보에 의해서 편견이 생긴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는 과오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애비에게 동생과 있으라고 했던 말은 모든 사실이 밝혀졌을 때 조가 힘들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건들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가 했던 의심들은 결과와는 사뭇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 더 가치 있게 느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넷플릭스에서 리메이크가 된 더 길티는 원작에 거의 손을 안 댄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원작의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극중 배경이 미국이기 때문에 더욱 와닿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제이크 질렌한의 연기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더 길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